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머니맵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1929년의 대공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어떠실 건가요? 굶주림, 파산, 수많은 사람들의 망가진 삶이 그저 불운이나 월스트리트의 통제 불능 탐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부였다면요?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조용히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계획이었다면 말입니다. 역사책은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주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하고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불편한 진실, 돈의 흐름을 꿰뚫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부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역사 수업에서 대공황은 단 하루,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라는 사건으로 축소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예측 불가능한 재앙,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대참사. 하지만 이 단순한 사건 설명 뒤에는 더 어둡고 훨씬 더 교란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대공황이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면, 만약 이 혼돈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바로 그 금융 엘리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장되고 심지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공황은 굶주림, 실업, 그리고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은행가와 산업가들에게는 불난 집에서 헐갑에 물건 줍듯이 자산을 줍줍할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그들의 소나기를 더욱 단단히 조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월스트리트 붕괴 그 자체를 넘어 그 토대를 마련한 수십 년간의 금융공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공황의 뿌리는 통제받지 않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였던 도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시작은 1913년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탄생입니다. 연준의 설립은 대중에게 금융공황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안전장치라고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미국의 통화 공급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소수의 민간 은행가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P. 모건이나 폴 와버그 같은 거물들이 바로 이 중앙은행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죠. 그들은 전국의 신용과 이자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수의 손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이 권력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사실 쉬운 돈의 시대였습니다. 저렴한 신용, 즉 싼 대출금이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가 영끌에서 비투하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있죠. 평범한 미국인들은 마진 거래,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사도록 부추김을 당했습니다. 끝없는 수익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서 말이죠.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수많은 신문과 금융저널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번영의 그림을 그려댔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이 거품을 키우던 바로 그 사람들은 조용히 폭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연준은 슬그머니 금리를 인상하여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은행들은 시장에서 조용히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점에서 팔아치웠습니다. 부자가 될 거라는 꿈에 여전히 최면이 걸려있던 평범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에요.
마침내 1929년 10월 시장이 붕괴했을 때 빌린 돈으로 투자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파산했습니다.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마진콜이 평생 모은 저축을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은행들에게 이것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죠.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치자 그들은 주식, 부동산, 공장, 심지어 경쟁은행들까지 원래 가치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지 운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신용 공급을 차단당했다. 거대 기업들은 살아남고 심지어 번창하도록 허용된 반면 작은 기업들은 말라 죽도록 방치되었다는 뜻입니다. 붕괴 이후 연준의 역할은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시스템의 유동성을 주입하여 안정시켜야 할 연준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통화 공급의 수도꼭지를 더욱 꽉 잠가버렸고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9,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고 평범한 가정의 저축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연준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들은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에게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더 작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소수의 거인들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마치 계산된 숙청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공황은 힘의 균형을 재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붕괴는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입니다. 이미 전쟁 배상금에 짓눌려 있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미국과 영국 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유럽 정부들의 유착은 깊었고 대공황은 전 세계 자본이 단 몇 개의 금융 중심지를 통해서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의 고통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잃었고 노동자들은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섰으며 수많은 가정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가문과 기업들은 종종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상태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석유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모건 가문은 은행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공공사업, 국방, 인프라에 쏟아부었을 때 대공황 시기에 헐값의 자산을 쓸어 담아 몸집을 불렸던 바로 그 기업들이 정부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가능성은 대공황이 일종의 테스트런,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위한 리허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대중의 고통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 혼돈이 어떻게 통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과 산업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다면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자들이 가장 적게 고통받고 가장 많이 얻도록 허용한 전환점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공황을 투기와 탐욕에 대한 경고,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흥분해서 날뛰지 말라는 교훈으로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삼키기 힘듭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사고가 아닙니다. 때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의 도구, 통합의 도구, 그리고 권력의 도구입니다.
1930년대에 모든 것을 잃었던 수백만 명은 단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게임에 휘말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